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소개와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웹자보상으로 홍보가 되기는 이제 문재인 마크맨이 본 인간 문재인 뭐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저는 강의 제목을 청와대 출입기자가 본 인간 문재인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어요. 왜냐면 인간 문재인에만 주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면모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면모까지 뭐 잘할 정도로 엄청 친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사실은 그 이른바 이제 노사모 분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던 또 부산 뭐 법무법인에 계셨던 뭐 그런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과 시민의 관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언론인의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혹은 또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이런 제목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부분과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이라는 분의 어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걸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좀 강의 순서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먼저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마크맨이란 말은 후보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마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인데 무슨 마크맨이에요. 지금은 그냥 청와대 출입기자인 거죠. 근데 이제 후보 시절에 마크맨으로서 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보 시절 공약, 이건 사실 제가 다른 그 스터디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제가 대통령님하고 얼마 전에 등산을 다녀왔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안 돼요. 이거는 비보도를 전제로, 이른바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죠. 보도하지 않는 걸 전제로 등산을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거 기사를 썼지만 그냥 이렇게 뭐 노란색 바람막이 옷을 입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뭐 물 챙기고 수건 챙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로만 썼지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일절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등산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따라갔던 대부분의 출입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할 텐데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영상 찍고 있지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냥 이렇게, 근데 뭐 기사 쓴 게 아니니까 기사화하지 말라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출입기자로서 또 마크맨으로서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과 행보를 쭉 지켜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우리의 삶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입기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뭔데? 넌 뭐길래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뭐 저의 구구절절한 개인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장면들로만 좀 모아봤어요. 일단 이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1997년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어깨 뒤쪽에 있죠. 키 큰 학생이 있고 작은 학생이 있는데 작은 학생이 저죠. 제가 97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때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과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대학원생들하고 토론회 하는 자리에 제가 우연히 이제 같이 참석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연을 듣다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에서 대학생 모니터 의원을 뽑는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한번 같이 할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참여를 해서 이 활동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대충 아시겠죠? 대학교 2학년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대충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겠구나, 뭐 이렇게 대충 예상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저는 뭐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걸 많이 설명을 해야 됐어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라도 출신이니까 김대중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홍천. 그런 거 아니라는 점. 그 강의와 책을 읽고, 책은 이제 강준만 교수님이란 분 아시죠? 강준만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그 김대중 주기기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강연을 직접 들으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2002년이 됐는데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때는 제가 이제 학부 2학년 때였고 아까는 지금은 대학원 2학년이 된 거죠. 대학원 2학년. 저는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 노란 머리 있는 친구 바로 옆에 예, 노란 그 헬멧 쓰고 있는 게 이제 저입니다. 여기 옆에서 이렇게 눈 감고 V자 하시는 분 누굴까요? 네, 유시민 장관이죠. 네, 유시민 장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혁 뒤에 보면 조그맣게 당 로고가 보이는데 개혁국민정당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말고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뽑힌 다음에 그 정몽준이 뜨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노무현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유시민 씨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리고 MBC 100분 토론 그만두고 만들었던 정당이 있었어요. 인터넷 정당. 거기에 이제 많은 이렇게 노사모 회원이나 일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도 그때 대학원을 다니다 말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같은 당에서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흔들고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정치학과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논문 쓰는 주제가 정당이었어요. 정당. 그래서 어차피 나도 정당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마침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참여해서 같이 정당을 만들면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체험학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선거운동도 하고 일석삼조를 해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요 개혁당 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랑 같이 청와대 앞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무 담당하는 박원순 시장 비서관을 했었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친구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본적으로 노사모적 성향을 가지게 됐다. 뭐 이 정도는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남들처럼 되게 열심히 그런 활동을 쫓아다니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기자 되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했는데 기자 되고 나서는 사실은 정치부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정치부로 온 건 작년 말에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부가 인원이 갑자기 확 많이 늘어나면서 오게 됐고 원래 그 전에 저는 기자 생활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서울시청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청.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횟수로는 5년 정도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했는데 사실 한 출입처를 이렇게 오래 출입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되게 예외적으로 저 처음에 앞에 2년을 하고 중간에 1년 내근을 하고 또 뒤에 2년을 또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서울 출입기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많이 가까워졌죠.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길거리 지나가다 말고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붙잡고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였는데 박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안면이 있게 돼서 제가 2012년에 그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냈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책을 냈을 때 박 시장님 축사를 받아서 이제 띠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 홍보에도 많이 써먹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정치부에 오게 된 계기도 박원순 시장님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마크맨으로서 원래는 정치부로 온 거예요. 저는 문재인 마크맨이 아니었어요. 원래 박원순 마크맨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박원순 시장님 지지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2% 3% 되더니 아예 여론조사에서 안 잡혀. 여론조사 해당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러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이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게 돼서 박 시장님이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니까 박원순 마크맨이 그냥 붕 뜬 거예요. 아니 마크맨이 없는데 뭐 주자가 없는데 마크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냥 너 연차도 좀 되고 하니까 문재인 마크맨으로 가라. 그리고 마침 문재인 마크맨이었던 우리 회사 후배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산 때문에 내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빠지면서 그 자리로 제가 들어가서 문재인 마크맨 일진을 하게 됐죠. 갑자기. 다행히 그래도 저는 옛날부터 노사모적 성향이 좀 있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도 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왜냐면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정치부는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고 계속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있었으니까 큰 부담 없이 합류해가지고 문재인 마크맨 활동을 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마크맨으로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SBS에 나온 장면인데 이게 이제 풀 카메라로 다 같이 찍어서 그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면이 저희 방송에도 나오고 KBS에도 나오고 SBS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프레스센터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를 했을 땐가 뭐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끝나고 집에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이제 뭐 선대위든 어디든 돌아가려고 나오는 찰나에 저쪽에서 갑자기 김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끝내고 나왔던 거야.
그러는 바람에 둘이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이제 김무성 쪽에서 좀 뻘쭘하니까 먼저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타고 내려가 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지 못하고 갑자기 멈춰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사도 못한 사이예요? 뭐 인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갑자기 기자들이 그럼 후보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다 달라붙어서 이제 이렇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막 물어보는 거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막 대선 주자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반기문 총장이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찍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저는 왜 이걸 쳐다봤냐면 이건 카메라가 잘 찍고 있나? 왜냐면 저는 방송 기자니까 카메라가 찍어야 나중에 이걸 영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 카메라가 제대로 찍고 있나 하고 이렇게 흘끗 봤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굉장히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한 표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민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재인 마크맨으로 한 5달 정도 이제 선거운동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청와대 출입기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이게 5월 1일인가 5월 12일인가 그랬죠. 당선되고 며칠 뒤였는데 당선된 그 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출입기자 갑자기 등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등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원래는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등산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마침 근무가 걸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근무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그리고 또 이거는 현 청와대 출입기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뛰었던 마크맨들을 오라고 한 등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마크맨이면서 청와대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뭐 잘 됐다. 마침 또 근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김에 운동하러 가자 하고 이렇게 따라갔던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끌려 나온 사람들은 근무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문부장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시달렸죠.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파트.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얘기했는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만들겠다고 했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 시절 공약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제일 먼저 떠오른 첫 번째 1호 공약. 그렇죠. 일자리죠. 왜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81만 개지만 81만 개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OECD 평균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한 21%쯤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 8명이 공공부문이라는 거야.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0명 중에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되게 일자리가 적다라는 거야, 한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7%를 21%면 3배로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3배까지 안 늘리고 2배만, 14%만 늘려도 81만 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였죠. 그래서 81만 개를 만들겠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을 14%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1호 공약이었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인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행정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방, 경찰, 또 복지,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피부에 와닿는 안전이나 복지나 이제 그런 간병이나 그런 이제 그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거고, 그것도 다 81만 개가 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17만 4천 개 정도의 4천 명 정도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 공약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63만 개는 뭐냐? 이거는 민간 위탁인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은 아니고 기존의 민간 부문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인데, 이를테면 뭐 보육교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육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공공부문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민간 사설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육교사들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뭐 150만 원. 그러니까 뭐 사립 어린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 예산을 여기다가 100만 원을 붙여주는 거죠. 별도의 기금이나 별도의 어떤 이렇게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사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월급을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원래 받던 15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면 250만 원짜리 일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를 공공 부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 질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년간 21조 원 정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갖고 좀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넘어가고. 자, 이건 대표적인 유명한 공약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데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자, 이를테면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택배 배달원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한번 그 실제로 시연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체험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사가 뭔지 기억나시죠? 인천공항 갔잖아요. 인천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에 있는 그 이렇게 비정규직들, 인천공항은 한 70% 이상이 다 비정규직이던데. 그래서 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건 공공부문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민간 부분에 경총이라고 아시죠? 그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김영배라는 부회장이 이걸 갖고 이제 세게 비판을 했죠. 아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니까 민간 부분도 난리가 났다는 거야. 민간 부분에서도 난리가 나서 비정규직들이 다들 우리도 정규직화 해달라 하고 막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등살에 아주 뭐 지금 되게 힘들다, 사업하기 되게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직격탄을 날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고 니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하고 청와대에서도 한마디 하고 그래갖고 막 약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임기 초에 대통령이 힘이 셀 때니까 바로 납작 엎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지금은 뭐 오늘 그래서 경총이랑 일자리위원회 오늘 간담회 가졌죠. 뭐 묻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또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30% 선발.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라 그래갖고 참여정부에서 했던 게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방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막 지방으로 출퇴근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주도시라는 건 아예 그 지역에 눌러 살게끔, 근데 본인만 눌러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내려가서 눌러 살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주도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도 정착시키고, 그러려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뽑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출신 인재를 그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30%를 할당을 해서. 예를 들면 전남에 내려간 뭐 나주에 KT가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출신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경북에 어디가 뭐가 내려갔으면 그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 출신을 뽑고, 그렇게 하면 인재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자기네 고향에서 좋은 공무원 되고 싶어 하니까 공공기관이 취업해서 그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라는 거죠. 되게 좋은 공약이죠.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채용 시엔 또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뭡니까? 뭐 학력 같은 거 안 적는 거죠. 뭐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이런 거 적지 않고 이런 학력이나 뭐 특히 부모 직업, 옛날에 뭐 그런 거 적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군복무기간 1년 단축. 요거는 이제 아니었죠. 이게 책에 그런 내용이 이 책이 이제 문재인이 국민이 묻는다, 문재인이 대답한다인가? 뭐 하여간 그래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대담집을 냈죠. 요 대담집 냈던 출판기념회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저도 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서 뭐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죠. 이때 나왔던 얘기 중에 원래 군복무 기간은 18개월. 원래 우리가 어르신들 군대 다닐 때는 되게 3년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2년까지 줄었잖아요. 2년까지 줄었던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더 줄이려고 했었는데 줄이다가 지금 21개월인가 해서 멈췄죠. 21개월에서 멈췄는데 그게 원래는 계속 줄어들어서 18개월까지 줄어들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국방개혁 2030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개혁 방안인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천안함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그게 중단됐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 줄인 다음에 더 여력이 생기면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책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기자들이 군대 1년만 가도 된대 해가지고 막 그날 헤드라인으로 엄청 뽑아서 썼죠.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 도대체 안보를 다 내팽개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막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임기 중에는 18개월까지만 그러니까 원래 2012년에 공약했던 대로 18개월까지만 단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대담주에서 언급을 했고 18개월 공약을 했는데 참여정부 국방개혁 개선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군병력을 50만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명박 정부가 중단을 했고 임기 중이 18개월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1년도 가능하다.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또 사병 월급도 인상하겠다. 그래서 사병 월급은 뭐 그런 거죠.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 지금 최저임금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근데 그 한 달에 월급을 한 50만 원까지는 주겠다라는 거죠. 사병의 월급을. 지금 우리나라 사병 월급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차차 인상해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 그러면 제대할 때 얼마 한 3천만 원쯤 쥐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등록금도 낼 수 있고 뭐 좀 취업에 좀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병력이 줄어들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더 채용하겠다. 아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17만 명. 그러니까 그 중에 부사관을 일부 채용해서 그 전투력이 줄어드는 걸 보충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예산과 목표 뭐 이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국공립대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서울대하고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이렇게 지방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대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서울대에 들어가나 부산대에 들어가나 경북대에 들어가나 영남대에 들어가나 다 똑같은 공동학위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립대 학사가 되는 거죠. 서울대 학사, 영남대 학사, 부산대 학사가 아니라.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수가 부산에서도 강의하고 뭐 경북에서도 강의하고 뭐 전남에서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교수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도 그 서울에서 학교 다녀도 되고 부산에서 다녀도 되고 뭐 이렇게 일종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가 이렇게 했잖아요. 프랑스가 대학을 평준화하면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예전에 뭐 소르본 대학이니 무슨 대학이니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었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그런 식으로 국공립대 통합을 하겠다고 대담집에 언급은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실제 공약집에선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반발이 서울대 교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처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겠죠. 저는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굳이 후배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서울대 교수들도 반대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반대해서 아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다니겠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다 서울대 와서 다니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교수들이 과연 어떻게 지방을 내려가게 할 거냐. 다 서울에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서 어떻게 강의하게 할 거냐. 뭐 그리고 또 서울대만 그렇게 네트워크로 만들어버리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서성하는 어떻게 할 거냐. 중경외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아이디어 수준에서 던지셨던 것 같고 실제 공약집에선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고교학점제라고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학년제잖아요. 1학년 다음에 2학년 듣고 2학년 다음에 3학년 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학점을 따게 하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예를 들면 수학을 몇 학점, 영어를 몇 학점, 사회를 몇 학점 이렇게 해서 3년 내에 자기 진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난 1학년인데도 성적이 좋으면 고급 수학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진도에 맞게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그걸 학점을 따서 대학교 졸업처럼 일정한 학점을 넘기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뭐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사실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다 공약했어요. 도대체 홍준표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공약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하는 어떤 교육 환경 환경에 맞게 이제 뭐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큰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되게 다 찬성을 하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는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실현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고교 학점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 도봉구에 있는 학교를 갔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체험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공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넥타이 풀고 실제로 뭐 프레젠테이션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겠다. 뭐 그래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그 광랜을 쫙 깔아줬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정부가 깔아주겠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라.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사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광화문 청사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광화문 청와대는 그냥 이제 일반 국민들의 박물관으로 그냥 개방하고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언제든 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청사로 내려와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겠다. 그래서 뭐 왜냐면 이게 촛불 집회의 어떤 그 영향 덕분에 당선된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를 했던 바로 그 장소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2012년에도 한번 공약했던 건데 이번에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죠. 뭐 경호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제가 이거 갖고 기획기사를 한번 썼지만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호가 문제가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청와대는 그 핵 공격을 당해도 그 밑에 벙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면 되는데 광화문 청사는 이렇게 ปุ๊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방탄 유리를 다 바꿔야 돼요. 외부에서 저격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공간을 밖에서 저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청사의 모든 유리를 다 방탄으로 바꿔야 되고 출입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하겠다. 제가 이거를 주영훈 경호실장이라고 이번에 경호실장 되신 분 있잖아요. 그 등산할 때 그분 옆에 같이 붙어갖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 광화문 진짜 내려가는 겁니까? 이거 경호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주영훈 경호실장이 있어 그러더래요. 이것도 원래 기사화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광화문으로 가서 경호가 어려워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경호력이라는 건 국력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호도 이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역대 경호실장들은 되게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경호관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청와대 경호관. 청와대 경호관으로 들어와서 경호실장까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경호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경호원으로 봉하마을에 내려갔던 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경호실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경호 분야 전문가죠. 그래서 경호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 보면 길거리 막 다니면 막 몰려와서 셀카 찍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인데 후보도 아닌데 막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막 오셔가지고 막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경호원들이 막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등산 갔을 때도 그렇고 막 몰려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안으로 쑥 들어가 자기가 쑥 들어가서 같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 사실 제가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칼침 테러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낮은 경우를 실제로 이제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 거죠.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좋고 사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는 2019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내후년 정도부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는 거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역 개발 공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는 부산에 뭐 4조에서 5조 원 규모의 뭐 해양 선박 금융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글로벌 항만 터미널을 만들겠다. 뭐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건 뭐 부산의 경우가 그렇다는 건데 하여간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어요. 이걸 다 모으면 이것도 한 200조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죠. 우선순위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다 다 주워 담느라고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하는 데마다 엄청난 공약들을 막 쏟아냈어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죠.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할 건 못하고 뭐 그러겠죠. 그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한번 특징을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2012년에 했던 대선 공약의 반복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새롭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2012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진보 노선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진보. 우리가 되게 보수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강조하잖아요. 크고 유능한 정부, 뭐 작고 효율적인 정부,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진보 노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공공부문 일자리죠. 왜냐면 시장에 일자리는 시장이 만든다. 누가 모르냐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시장한테 맡겨놨지 않느냐 이거야. 그랬는데 10년 동안 일자리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이 10%,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고, 사실 군대 가고 이런 거 다 빼면 실제로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실업자잖아요. 20대 보면.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지금 청년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흔히 추산을 하는데 정부에서라도 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100만 명을 어느 정도 흡수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가 어떤 고용의 어떤 이렇게 그 스폰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까 정부라도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 진보 노선에 입각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면 그 마치 케인즈주의 때 뭐 했습니까? 뭐 무슨 테네시 유역의 강의 댐을 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정부가 막 적자를 감수하고 막 국채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뿌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불황이었던 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고, 그러니까 다시 세금이 또 거쳐갖고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의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공약이에요. 아까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만 해도 21조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 들어간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공약을 본인 스스로 문재인 캠프에서 계산한 게 178조예요. 178조. 한 20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78조라는 게 기존 예산에다가 플러스로 더 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은퇴하시면 세금 안 내잖아요. 물론 은퇴해도 소득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텐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공약들을 막 내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재정 위기.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700조, 뭐 600조, 700조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서 또 200조 가까운 재정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어떻게 제가 물어봤죠. 우리 그때 이 공약집 발표하는 자리가 참 캠프 사람들이 나빠. 공약집을 원래 3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6시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공약집을 5시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5시에 갖고 와서 나눠주면서 그걸 뭐 A4 한 10장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면서 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특히 예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고 막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윤호중이라는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냐. 178조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재정 개혁과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추상적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의 국민에게 얼마를 더 걷어서 몇 프로를 더 올려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말을 막 돌려요. 그게 말이죠. 어쩌서 말을 안 해.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순간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선거운동한 사람이 할 말이냐고.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기자들이 다 듣는 데서 얘기하면 어떻게. 검색해 보세요. 윤호중 득표활동 이렇게 검색해 보면 기사가 되게 많이 쏟아 나와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약간 아웃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문제 애매해. 도대체 오늘 어떻게 마련할 거냐. 애매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이걸 만드신 분들이 이른바 국민성장이라고 하는 교수들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쫙 자원봉사자를 모아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공약들을 만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별처럼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잘 모아서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거를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이 800명의 아이디어의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수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다 그냥 원만하게 누가 세게 반대하는 건 못하고 대충 무난하게 다 좋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공약이 추려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온건한 진보 성향의 노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나라 진보 성향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건한 어떤 진보 성향 노선으로 수렴돼서
그런 공약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그런 공약들, 좀 구시대적인 공약들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책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지난 경선 때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연정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소야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당선돼도 120석, 뭐 38석 뭐 이랬잖아요. 그럼 누가 당선돼도 과반을 못 넘는 여소야대 정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소야대 정부인데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150석이 필요하고 거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 180석을 넘겨야 어쨌든 뭔가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까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다 실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안희정 지사가 생각하기엔 대연정을 꾸려서 이렇게 두세 개 정당이 같이 정권을 잡아서 내각도 나눠 가지고 장관 자리도 나눠 가지고 총리도 가급적 야당한테 주고 그렇게 가지고 연정을 꾸려서 같이 법을 그중에 공통되는 공약들을 모아서 같이 통과시켜야 그래도 그 공통되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세상을 많이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병준 그 정책실장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 지명됐다가 못하신 분 그분이 한번 그거를 실제로 조사를 용역을 한번 줘봤다는 거예요. 참여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그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한번 조사를 시켜본 거예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시켜봤더니 3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3년 반이 걸려요. 정부가 발표하고 그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뭐 국회에 가고 뭐 소위원회 거치고 뭐 이렇게 거치고 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하고 뭐 하고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법이 실제로 성안되는 데까지 3년 반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3년 반 동안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실제로는 하겠다고 하는 거를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뭔가 하려면 결국에는 왜냐면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대연정을 꾸려서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의 공약이었는데 결국 안희정 지사는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 적폐스럽고 손잡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막 두드려 맞으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사실 딱히 뭐 이렇게 아니 적폐는 청산해야죠 라고는 정도 얘기만 했지 딱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찍고 나서 보니까 뭐 협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인삼정과라는 그 여사님이 직접 만드신 인삼정과라는 막 이렇게 간식도 만들어서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막 법도 같이 통과시켜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그것만 받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막 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사도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사람 뭐 결국 안경환이라는 분은 낙마했고 강경화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임명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 비전, 요게 좀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제가 마크맨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 느낀 점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등산을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던 면도 많이 보게 되고, 바뀌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같이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면서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야. 오늘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말이니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참모들이 만장일치로 오늘 하루는 강제 휴식을 하자. 그러니까 취임하고 선거운동 엄청 빡세게 했잖아요. 그리고 취임하고 첫 주말이란 말이야. 토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자. 아무 일정을 잡지 말고 쉬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대통령님은 이걸 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등산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럼 쉬는 날? 그럼 쉬는 김에 등산이나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렸지만 결국 등산을 맞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쉬는 방법이 다들 해봤겠지만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봤자 피곤하죠. 이제 오른쪽으로 뒹굴면 오른쪽이 100이고 왼쪽으로 뒹굴면 왼쪽이 100이고. 안 그러면 우리 청와대 들어오시면 우리 자주 보려고 했는데
또 기왕에 했던 분들은 여기 마크맨 했던 분들 말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은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선거운동하고 헤어진 분들 있잖아요. 못 따라온 분들 특히 막내 기자들이 마크맨을 많이 하다가 실제로 청와대 못 들어가거든요. 연차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쉬는 날인 줄 알면서도 불렀다. 뭐 그래도 좋죠. 이러니까 이제 자중 폭소.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뭐 약간 강요된 웃음 뭐 이런 거죠. 이제 부장님이 등산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핫한 취재원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르르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워딩이라 그래서 이거 저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다 안 하는 척하면서 몰래 다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워딩을 푸는 거예요. 워딩을 풀었지만 이거는 기사화하면 안 돼. 왜냐면 비보도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고 그걸 다 합의한 언론사들이 따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데도 기사는 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회사의 내부에 보고만 한 거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을 그걸 제가 워딩을 갖고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영상 찍고 있지만 비밀이라는 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액면밖에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언론에 안 나온 사진인데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 제가 이렇게 딱 이런 자세로 대통령님이 이게 뭐냐면 등산을 하다가 첫 번째 휴게소 그 이제 청와대 뒷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등산로랑 만나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관계자들만 올라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등산을 했다는데 그 뒷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 이렇게 그 수도경비 그 청와대 그 경호사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충성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경례도 하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 처음 나오는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장소에서 한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도. 그럼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청와대 직원인데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 이렇게 다 녹음하고 있고 기자들도 다 조금씩 여기도 핸드폰 보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녹음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액면밖에 없다는 거냐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때 장관 발표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해야 되니까 사실 대연정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소연정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하마평에 오르고 찌라시로 막 돌았었죠. 기억나세요? 찌라시로 막 돌아서 뭐 이재명 법무부 장관,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경제부총리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도른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 심상정 노동부 장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제안을 하면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정의당에도 제안을 하실 생각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뭐냐면 그러니까 액면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제안을 할 거면 당당하게 제안하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거리 하듯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액면밖에 없다는 거죠. 밑에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언론의 정치면들이 늘 보면 그 뒷면에 뭐가 있을 거다. 그런 있을 것을 추측을 누가 그럴싸하게 하느냐. 이게 마치 뭐 정치면의 수준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액면 아닌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항상 우리는 액면 말고 없다. 그래서 액면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합니다. 항상 뭐 하면 정직하게 할 거고 없으면 아닌 거예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정부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심상정 뭐 이렇게 노동 정의당이나 그 바른정당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끝나고 사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또 말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 정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 우리 힘으로 할 겁니다. 그게 자꾸 선거 와중에 뭐 연정이니 공학적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아마 여소야대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갔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언론이 관심 가지고 토론회 때마다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나는 별로 그게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별표 친 건 뭐냐면 언론사들이 워딩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별표를 쳐요. 그래야 워딩을 다 볼 수가 없잖아. 바쁜데.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중요한 부분은 미리 별표를 쳐놓고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찾을 때 그 부분을 쉽게 찾으려고 별표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 정보고 그렇게 막 이렇게 다른 정당하고 뒷구멍으로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사도라는 거지. 나중에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책임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책임하에 하고
문재인 책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으로 이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대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임명도 야당이 끝내 반대하니까 국민들한테 메시지 던지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 피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국민한테 메시지 던지고 그냥 강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도 전 국민을 통합하는 거지 이게 정치권끼리 만나서 뭐 밥이나 먹고 이러는 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여기 기사 됐으면 되게 엄청 파장이 컸겠죠. 야당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공개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제 한일 그 위안부 합의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푸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뭐 일본이 무슨 특별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랬는데 나는 일본이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러니까 외교는 다 어렵다는 거야. 그동안 또 지난 한두 정권 동안 우리가 외교가 아주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어렵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렵고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고 러시아, 북한, 뭐 유럽 다 어렵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동안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제는 조금 새로운 한국 정부가 섰으니까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다들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편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얼마나 기회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이것도 언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산행이 다 끝나고 나서 산행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산행이 끝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그 삼계탕 먹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이 앞에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이제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삼계탕을 다 배식을 우리한테 떠줬죠. 그래갖고 삼계탕 저도 하는 거를 받아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 앉은 분들은 얘기를 다 들었지만 우리 못 들었잖아요. 멀리 앉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저희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는 언론과 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희정 지사 마크면은 자기가 마크하는 후보가 대통령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문재인 후보의 마크면은 자기가 마크하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그 다음에 최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최성 시장 마크면은 최성 시장 마크면은 자기를 걱정한다. 회사가 날 어떻게 보고 나를 이 사람을 마크를 시켰나. 자기를 걱정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기자한테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선거 때는.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말을 막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기자들 관계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언론과의 관계가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애착을 많이 가졌는데 언론들이 안 좋아했지. 언론사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신 것도 결국 그 기자들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처음 생겨난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노 세력은 이 언론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과 이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해. 그래서 사실은 그게 느껴져요. 하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행사 끝나고 나오면은 우리 기자들이 이런저런 거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드님 채용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거 그 민감한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이 뭐 고마해 뭐 이러면서 대답을 잘 안 하고 자꾸 도망가요. 예를 들면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드 뭐 이런 것 좀 민감한 현안을 이렇게 질문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행사에 관한 질문은 자기가 원래 홍보하려고 했던 거니까 얘기를 하지. 근데 좀 그래서 사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갑자기 고개 싹 돌리고 그냥 가. 그러니까 그냥 기자가 전혀 이렇게 죄송한데 그건 다음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한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그런 걸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브리핑 하는 모습이나 기자들 피해 다니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별로 이렇게 문재인 2012년에도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못 외워. 사람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마크맨들을 기억을 못 해. 아무리 오래 쫓아다녀도 2012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크맨 얼굴을 기억을 못 해. 근데 이제 이게 좀 섭섭한 거죠. 취재사님 입장에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거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마크맨이 그 선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이명박도 다 선의를 갖고 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한 3시간 걸려서 한 강의 중에 그거만 딱 제목으로 뽑아갖고 연합뉴스가 기사를 쓰는 바람에 사실 그래서 경선 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론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해단식 하는 날 선거 경선 끝나고 나서 마크맨들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제 발언이 많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저의 이야기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공격한 것마저도 저는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모든 마크맨들하고 다 셀카를 찍었어요. 안희정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다 모든 마크맨하고 다 셀카 찍고 얼마 전 지난 중간에 아예 관사로 또 초대를 했죠. 마크맨들 관사로 다 초대해서 같이 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프레스 프렌들리 기자들을 엄청 챙겨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엄청 좋아요. 그 안희정 마크맨들은 다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재인 마크맨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별로 사실 좀 약간 섭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반적인 정치인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치들은 사실은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엄청 이렇게 밥도 많이 사고 기자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커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뚝 이렇게 외부에서 뚝 영입돼서 정치판으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거리도 많이 두고 별로 이렇게 관계도 안 좋았지만 그 정치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후보도 됐고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언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저런 생각을 하셨구나. 갑자기 이렇게 뭐 그 선거 기간에 가졌던 섭섭함이 막 이렇게 눈 녹듯 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하고 접촉, 뭐 소통 이런 면에서 정말로 언론 프렌들리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다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관계가 서로 건강한 관계가 정권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정권도 훨씬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착 이런 건 좋지 않다. 내가 뭐 언론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유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주셔야죠.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이런 얘기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 근데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제안했다는 식으로 찌라시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써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쨌든 노무현 정부랑 언론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 자유가 굉장히 넓게 보장되지 않았느냐. 실제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나 뭐 그랬 정부는 오히려 언론 자유도가 훨씬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론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높이고 뭐 서로 이제 윈윈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좀 이렇게 근데 또 기자가 또 너무 지지하면 안 돼, 그렇죠? 취재원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판적 거리를 가져야죠.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속에 있던 섭섭한 점들이 등산을 계기로 많이 풀렸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내려오면서 야 이거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좀 기사 쓰면 안 되냐, 너무 아깝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이거 좀 일부만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되게 긴장하고 있던 상황이라 절대 안 된다고 천추관에서 절대 안 되니까 쓸 생각 하지도 말고 쓰면 바로 엠버고 파기로 해가지고 이게 쫓아버리겠다 이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서로 안 쓰기로 하고 올라간 거니까 다 지키고 뭐 이것으로 이거는 엠버고가 안 깨졌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또 어떤 얘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건 제가 했던 질문인데 국무회의를 하면 참 박근혜 정부 때 국무회의는 어땠어요? 다 받아 적는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고 다 받아 적기만 하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님은 이제 뭐 국무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건가요? 그랬더니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 왜 국무위원들이 받아 적겠느냐?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니까 받아 적는다는 거야. 그 대통령이 먼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뭔가 던질 메시지가 있어서 모두 발언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면서 누가 써줬는지도 모르는 글을 갖고 와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들은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한 말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것만 돌아가서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 와가지고 이행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국무회의 할 때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주제만 제시하고 국무위원들이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필요하면 공개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걸 다 공개해버리면 또 그게 이제 나중에 이해관계자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공개하면 자유로운 토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토론 과정이 다 공개되면 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누가 우리 편 찬성했네, 누군 반대했네, 그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먼저 말하진 않겠다라는 거야. 먼저 말하지 않고 장관들이 먼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영부인이란 표현 쓰지 마라.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였어요. 원래 이제 이전엔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퍼스트 레이디. 근데 사실 이 영부인이라는 말이 좀 권위주의적인 그 용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고 이제 와이프는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자들이 쓰던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각하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없앴죠.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각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대통령 각하란 말 쓰지 마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대통령 님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 기자님 다 님자 붙이지 않냐? 직함에다 님만 붙이면 되지 뭐터러 각하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각하란 말을 없앴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영부인이란 말도 너무 권위주의적이니까 쓰지 마라 라고 해서 영부인이란 말을 없앴죠.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란 표를 그때부터 안 쓰고 이제 김정숙 여사라고 쓰게 됐는데 사실 이건 약간 뒷얘기가 있어요. 이게 요 얘기를 하실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오마이뉴스 기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오마이뉴스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김정숙 씨,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라고 하는 것도 권위주의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사란 말도 너무 높인 말 아니냐. 그래서 그냥 김정숙 씨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갑자기 툭 끼어들어갖고 영분이라만 쓰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여사란 말도 너무 좀 높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역대 보면은 뭐 씨라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문제는 딱 듣더니 그런데 그래도 그 권양숙 여사도 있고 이호 여사도 있고 이제 그 선배 영부인들을 여사라고 부르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냥 여사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또 너무 씨라고 하면 또 와이프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여사라고 통일하자. 사실 영부인 안 쓴 것만 해도 대통령으로서 많이 양보한 건데 그것도 씨라고까지 할 거는 좀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오마이뉴스는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 지지자들한테 용돈 많이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날 있었던 얘기들이다. 그거 말고도 뭐 1시간 반 정도 그 등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멈춰가 한 3번 정도를 휴게실에서 멈춰갖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다 기사화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민감한 내용도 많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언론과 이 새로 들어온 청와대 사이에 굉장히 약간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날 따라갔던 기자들은 다들 문재인 대통령 팬이 됐어요. 너무 훌륭하신 대통령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 상승할 것이 이제 우리는 감을 잡았던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면 굉장히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당선될 때 40%였어요. 당선될 때 득표율이 4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면모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또 뭐냐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분 청와대를 잘 알아, 이 양반이. 10년 전에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거의 5년을 근무했잖아요. 청와대를 속속들이 알아. 청와대의 구조나 뭐 이제 그런 일하는 스타일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 되게 익숙한 공간이고 그래서 되게 제 집처럼 자기 집처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적응하고 그런 점들은 참 대한민국에서 어떤 다른 대선 후보도 가지지 못한 굉장히 큰 장점이었죠. 그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한 달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저 오늘도 사실은 요 행사 기획한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5.18 기념사 같은 것도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기념식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번잡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막 자꾸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이 들려고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를 다 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연도 빼버리고 노래도 안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이라고 아시죠? 그 남자 이상한 책으로 문제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공연 기획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기획을 그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밌는 발언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이것도 보훈처에 요청을 한 거예요. 5.18과 관련해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 명 그분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고 의정기획실에서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이 김소영 씨라는 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생일이 5.18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5.18 직전에 태어나신 거죠. 생일이 5.18. 그래서 5.18에 이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래 딴 데 사시다 뭐 공무원이었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딸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광주로 왔다가 5.18에 휘말린 거야. 그래갖고 그 경찰이 그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빠가 내가 생일이라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생일이 아빠 기일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얼마나 그것 때문에 30년간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써갖고 온 거예요. 써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낭독을 하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까지는 이제 기획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끝나고 나서 돌아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큼성큼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몰라, 그냥 돌아서 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직원이 대통령이 뒤에서 걸어오니까 잠깐만 뒤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뒤로 돌았더니 대통령이 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안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면서 펑펑 울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버님 산소 같이 가보자고. 그 아버님 산소가 5.18 거기 묘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행사 끝나고 아버님 산소 가서 같이 또 성묘도 하고 뭐 그런 훈훈한 미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지지율 80%, 호남은 99%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 하여간 옛날에 한번 건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대통령님이 한번 가서 그런 행사 당사자를 만나서 한번 좀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건의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걸 기억해서 한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날 대통령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전혀 식순에 없던 예정이 없던 걸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뭐 약간 매번 한 번씩 이런 걸 하세요. 약간 이제 재미를 들리시는 건가? 어쨌든 근데 이거 반응이 좋죠.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주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뛰어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걸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시장통 가서 떡볶이 먹고 시민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고 그런 걸 안 했어. 그 후보 때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경호원이 너무 힘들어진다. 자기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바짝 긴장을 하고 그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외부 행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 전부터 가서 막 거기 다 이렇게 막 미리 다 검사하고 막 혹시나 저격이나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공사에 가서 축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이랑 특전사 뭐 이런 경호사단에서 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하수구 밑에까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 밑으로 와가지고 누가 폭발물 설치하고 뭐 터뜨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온갖 옥상 위에 다 올라가서 저격 이렇게 스나이퍼들 다 대기해가지고 혹시 누가 저격범 나타나면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그 경호 수준이라는 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현장을 방문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움직이면 경호원도 힘들어진다 이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그 쇼잉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또 그렇게 쇼잉을 되게 싫어했어.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런 쇼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도우면 되지. 괜히 시장통 가가지고 한두 군데 가서 이렇게 떡볶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오히려 그 탁월한 소탈한 성품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말이 더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의 소통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 능력.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강의를 똑같은 발언 김소영 씨의 멘트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그런 다른 거잖아요.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노동 인권 변호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 변론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이분이 가진 엄청난 장점이다.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 세계 경제가 되게 상황이 좋아요. 이건 또 이게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약간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를 엄청 타는 나라잖아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가 무역 13위 대국이잖아요. 70% 이상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같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져. 이 주식시장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리고 강남에 부동산 막 들썩이잖아요. 부동산이 왜 들썩이겠어요? 호황이니까 들썩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많이 퍼진 거예요. 유동자금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뭐 이게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뭐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여력을 좀 가지고 뭔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11조가 더 거친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세금이 11조가 더 거쳐서 10조 정도가 세금이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추경을 하겠다는 거야. 일자리 추경을.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죠, 운.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에 집권했는데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거쳐있던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취임한 직후에 경제가 좋다라는 건 되게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효과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저희 댁에서 이혜경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이 핵심 지지층 그룹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준 유산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문했던 500만 명의 인파, 저도 그렇고 저희 뭐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 되게 박근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노무현입니다 영화도 개봉했죠.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더킹이라는 영화 변호인 이런 거 1000만 명씩 보고 막 이러잖아요. 더킹도 영화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결국 문재인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장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엔 선거 출마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해주세요. 이게 뭐야?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고 그 선택과 그 문재인 찍으라는 거지. 그런 영화를 500만 명씩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지켜주지 못했던 마음의 빚, 노무현 대통령을 오해했던 그 마음의 빚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를 찍음으로써 갚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잘생겼어. 아니 어떻게 60 먹은 노인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이거는 반칙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지지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웬만한 네거티브를 다 이렇게 지지층이 막아주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도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 청문위원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문자 폭탄 뭐 등등 18원 뭐 후원금 뭐 이런 거는 다른 정치인은 다른 대통령은 가지지 못한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약점이 있어요. 약점. 첫 번째는 공약이 문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그 돈 많이 쓰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보니까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죠. 이게 여기서도 해주고 싶고 저기서도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약이 너무 많이 남발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다 지키려면 나라를 한 2번 세워도 이렇게 나라를 한 2번 다시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은 준비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도 잘 알고 경험도 있고 근데 인사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와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분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인사가 왜 준비가 안 됐냐. 요즘 뭐 느끼잖아요. 뭐 안경알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남자 무슨 책 나오고 40년 전에 뭐 사기 결혼 나오고 막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사를 준비하는 팀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캠프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인사 준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원래는 그런 걸 하려고 그 국민의 나라 위원회인가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용히 이제 사실상 인수위 준비를 했어. 당선될 게 뻔하니까. 근데 인수위 준비를 했는데 인사는 안 본 거예요. 인사는 검증을 안 했어. 왜냐하면 그때 뭐가 터졌냐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조산하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조산하팀? 제조산하라는 게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징비록에 했던 말이잖아요. 그 전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 제조산하 다시 만든다 나라를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해서 징비록이란 드라마에서 한번 다시 김상중이 멋있게 딱 나레이션하고 그걸 또 이제 많이 퍼지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를 캐치프레이즈처럼 따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담집에도 제조산하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조산하라는 팀이 운영이 됐다는 거야. 그게 단독 기사로 한겨레가 어디서 쓴 적이 있어요. 제조산하라는 취임 준비를 대비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서 막 인사검증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는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그래 제조산하 팀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굳이 인사검증을 할 필요 없겠지. 그리고 인사검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민간인들이니까 정부에 들어가야
계좌도 쳐다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갈 권한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료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동료들 뒤통수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되게 민감한 일이고, 이걸 한다는 거는 그걸 그 다른 동료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만약에 그걸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경계와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네가 뭔데 내 뒤를 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선거운동 하는 입장에서 네가 내 뒤를 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사실 되게 꼭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가급적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제조선의 팀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 하겠네. 그러고 인사는 안 본 거야. 인사는 안 보고 그 이후에 뭐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만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딱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래 제조선 팀이 했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제조선 팀이 없었다라는 거야. 오보인 거야, 오보. 제조선화 팀은 없었어. 그리고 그래서 뭐 김경수 의원이 핵심 측근들한테 가서 형이 제조선화예요? 그랬더니 제조선화가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없었고, 또 하나는 이게 한번 검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니까. 그 아까 말한 그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 있잖아요. 거기 800명의 그 중에 진짜 열심히 넘어서 한 100명 정도만 추려갖고 한번 그 구글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검색. 그래서 이름 넣고 무슨 뭐 성추행이나 뭐 이렇게 뭐 기사화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관련해서 무슨 뭐 불법 저지를 거나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논란이 된 게 뭐 있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검사해 보니까 뭐 60명을 한번 돌려봤더니 그 중에 40명이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5대 기준을 적용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다 위장전입하면서 살았거든요. 다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했고, 교수들은 다 논문 표절했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리죠. 교수는 논문 표절, 변호사는 이상한 사건 수임, 거기다가 기자는 기사, 뭐 이렇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이 이 직업 윤리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거 덮었다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거 하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덮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인사 준비를 못한 채로 그냥 덜컥 집권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이게 인수위원회라는 기간이 한 70일 정도, 한 2달 정도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수위 기간에 인사검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인사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검증을 안 해놓은 게 지금 같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인사수석이니 뭐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잘 못 걸리고 있는 거예요. 겨우 해서 해도 빵꾸가 나는 거죠. 안경환처럼 40년 전에 사기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인사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원래 80% 넘다가 75%로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사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측근 얘기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한꺼번에 대답할게요. 근데 정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은이.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앉아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은 우리쯤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멋지. 이게 김정은의 이거는 이게 북핵 문제가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건 대북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의 차이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북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쏜단 말이에요. 집권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쏘고 1년에 8번 쐈던 거를 취임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을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6차 핵실험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남북관계를 좋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차별화를 하려면 결국 이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김정은이 완전히 이렇게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워워 시켜가지고 이거를 남북관계를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미국이 풀어야 돼요. 미국이. 결국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건 우리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미국 보고 쏘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우리 좀 봐달라고 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근데 트럼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이거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뭔가 업적을 남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양점, 이게 저 쓰진 않았지만 강점이자 약점인 게 뭐냐면 측근들의 퇴진이에요. 핵심 측근들이 퇴진했다는 거. 그거는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양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정철 들어보셨죠?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양정철이라고 해서 원래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총무비서관인가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딱 생긴 것도 딱 건달같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 생겼어. 노무현입니다 영화에 보면 중간에 잠깐 인터뷰장이 나오잖아요. 핵심 측근인 건 맞는데 사람이 좀 약간 좀 뭐 건방지다고 해야 될지 오만하다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성향인가 봐요. 전주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되게 적도 많고, 그래서 삼철이란 말이 나올 때 이제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렇게 세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안 한다고 양산에 내려가서 집 짓고 이렇게 귀농하셨잖아요. 근데 양산에 가서 일주일간 노숙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막 강아지나 이렇게 마루랑 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양산 집 앞에서 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정치판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임종석이라는 유명한 386 정치인을 데리고 왔지, 영입을 했지만 부실장으로 선대위에 사실은 대소사를 다 챙기면서 완전히 캠프를 꽉 틀어쥐고 사실상 이제 캠프를 지휘를 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는 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뒤로 빠졌어요. 양정철이 뒤로 빠지니까 다른 측근들은 뭘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나는 아무 공직도 안 맡겠다고 빠졌는데 다른 측근들이 나 공 세웠으니까 자리 한 자리 줘. 이렇게 할 명분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호철이라는 사람은 아예 해외로 나가버렸죠. 양정철도 뭐 네덜란드인가로 갔죠. 전해철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국회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삼철이랑 핵심 측근들이 다 뒤로 빠지고 최재성이라는 사람도 저는 대통령을 뭐 만드는 데는 재능이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뒤로 낙향하고 뭐 이러니까 측근들이 다 뒤로 후진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도움 준 사람들이 나도 한 자리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자유롭게 인사를 그런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강경화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 강경화가 사실 선거운동 한 것도 아니고 유엔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딱 와서 장관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다. 근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측근이 빠졌다는 건 양정철이 탁월한 정무 감각.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악역도 하고 막 손에 더러운 일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 하고 너무 셀럽 위주로 이게 청와대를 꾸린 거야. 그래서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얼굴이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오늘 그 점심 때 조국 교수랑 같이 차 마시는 장면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밥 먹고 그 삼청동에 있는 그 루소 커피라고 삼청동 골목으로 쭉 들어가. 이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약간 수목원처럼 이렇게 이분은 참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커피도 이렇게 예쁜 카페에 가서 드시는 보면 뭐 그림이 카페를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데 딱 한 테이블만 사람이 있는데 빛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조국 교수가 딱 이렇게 커피를 한잔 놓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조국 교수님 하면서 화이팅! 옆에 후배가 선배 기자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영암 주고 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어때요? 목소리는 뭐 그닥 어쨌든 내가 뭐 멋진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셀럽 위주로 청와대를 꾸리니까 사실은 민정수석 같은 거는 암행어사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정말 우병우가 했던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짓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이 민정수석이 된 게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다는. 정권 입장에서는 권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분은 안 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손에 흙 묻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정권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굴러가겠느냐. 자,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액면 정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만 하는 건 좋지만 사실 뒤에서 이렇게 협상도 필요하고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게 다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백조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이게 둥둥 떠 있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겠느냐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럼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고 지금 이제 요즘 제가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청와대에서 파견 가가지고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오늘 문재인 정부가 4대 과제. 자기는 이 5년 동안 이거 4가지는 꼭 하겠다라고 4가지 과제를 밝힐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소득 주도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소득이 늘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이 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월급을 쥐어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형 성장, 그걸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준비. 그래서 이제 혁신형 창업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창조경제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4차 산업혁명, 뭐 우리가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 뭐 3D 프린터,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될 수 있게 하겠다.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겠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제가 결혼불능 세대라는 책도 썼지만 그래서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 대변인 브리핑 듣다 말고 저건 내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오찬할 때 이렇게 제가 그 결혼불능 세대 책을 몇 권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사인을 해갖고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전문가를 앞에 놓고 왜 굳이 자꾸 다른 교수들을 부르느냐 했는데 예 그러고 이제 그냥 약간 좀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뭐 할 수 없죠.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울 중심에 모든 게 모여 있으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흩트리서 이렇게 분권을 하겠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에서 뭔가 이제 좀 더 분권, 그 연방 미국 맨날 하시는 얘기가 대통령 말씀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지역이 다 같이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밝힌 4대 복합형 혁신 과제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할 게 아니라 전 정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4대 혁신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고 저는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쭉 취재를 하고 쫓아다니고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은 이런 거예요. 그 정부 5년 동안 이런 걸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까 말한 그 4대 과제를 하기 위해서도 첫 번째는 이 공무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좋아. 오케이.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일자리 뭐 만들어야 된다면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권이 많은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야.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하지만 박봉 아니죠.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9급부터 이제 장관까지 다 합쳐갖고 평균 쳤을 때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연봉 6천 받는 직업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 기준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일반 대기업, 왜냐면 공무원들이 너무 박봉이면 뇌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정부패에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일반 대기업만큼은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월급이 올라갔는데 거기다 연금까지 있잖아요. 연금까지. 그러면 평생 소득이라고 하죠. 생애 소득을 치면 웬만한 대기업 간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은 경련이 이제 없잖아요. 60까지 못 다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60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만 명을 늘려놓는 건 후세에 엄청난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당장 늘리는 건 좋아. 그렇다면 적어도 연금은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공무원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뭐 이미 공무원 건드리면 그럼 좀 반발할 거잖아요. 적어도 신규 공무원이라도 연금 없애고 국민연금하고 통합해라. 그래서 국민하고 똑같이 연금 받으면 되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옛날에는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에 연금을 주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부패, 뇌물 받고 이럴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월급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고 거기에 연금까지 주는 건 너무 과잉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적어도 연금은 폐지하고 일반 국민연금 통합하고 나서 뽑아도 뽑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니라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게 뭐 연차가 맞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직무의 성격에 따른 그 연봉 체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직무급이라고 해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직무급.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어요. 이런 식의 호봉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무급으로의 변경과 그 연금 국민연금과의 통합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특권을 없애놓은 다음에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식은 가지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 못 꺼내고 뭐 이제 어쨌든 그냥 어영부영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5분 안에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지만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이 예를 들면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30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되면 이 변하는 기술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수나 재벌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집권했잖아요. 마크롱이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과제도 노동시장 유연화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면 사람들이 잘리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망으로 실업급여를 대폭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업급여라는 건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예를 들면 300만 원 받던 직장을 잘렸어. 그러면 평소에 자기도 일부 내고 회사에서도 일부 내고 정부도 기금을 일부 내서 실업급여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받던 월급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80%를 준다는 거야. 그럼 3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80%면 240만 원을 2년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실업급여가 240만 원 나오면 크게 걱정 없겠죠. 당장 잘려도. 그걸로 얼마든지 뭐 배우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가 확실히 지금은 근데 최대가 아마 120만 원인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3개월밖에 안 줘요. 지금은 실업급여 기금 자체가 너무 작아. 그래서 지금보다 대폭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실업급여를 늘려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교 선택제 같은 거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교육을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게 사실은 안철수가 했던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안철수가 학제 개편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의 핵심은 5학년으로 뭐 1년 일찍 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돼. 핵심은 뭐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잖아요. 3년씩.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야. 중학교에서 일반적인 교과는 다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은 2개로 나눠서 실업계로 가서 바로 직업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진로 탐색 학교를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 진로 탐색 학교로 바꿔서 거기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싶은 사람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 3년을 다 직업 교육으로 하겠다. 진로 탐색으로 하겠다라는 게 안철수의 그 교육개혁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교육을 진로 탐색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기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유연한 노동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잘리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야죠. 인생 이모작 하는 50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이들도 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만 가면 언제나 퇴근하고 나서 가면 그 저녁 때는 그 동사무소가 다 이제 평생교육 학교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새로운 어떤 직업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뭐 PPT도 배우고 무슨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배우고 엑셀도 배우고 그런 게 해서 새로운 걸 뭔가 배워갖고 뭘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신촌대학교, 이태원대학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설립의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이 돈이 갑이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 중에 갑은 은행이에요. 여러분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죠. 건물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주가 그 돈 자기 돈으로 건물 사나요? 건물주는 결국 은행 빚 내서 건물 사죠. 그러면 건물주가 월세 받으면 그 월세 받는 거에 상당 부분은 또 은행 빚 갚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은행들만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고졸 은행 사원도 좀 있으면 다 억대 연봉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원들만 엄청나게 떼돈 버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모든 돈이 다 은행으로 결과적으로 흘러들어가. 그리고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 딱 잡아놓고 월세 따박따박 받다가 이 사람이 경제가 사업 망해서 월세 못 받으면 집 빼서 부동산 담보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 떡 가져가. 그리고 집 가져가고 나서 그 집값으로도 못 갚는 거는 또 계속 매겨.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은행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여. 그리고 모든 돈이 다 은행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대기업은 쉽게 대출받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너 담보 있어? 건물이 있어? 땅이 있어? 없는데요? 그럼 대출 안 해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정부 기금 뭐 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도 많고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행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은행의 설립의 문턱을 낮춰서 은행을 더 많이 세워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사람이 갑이 되는 기술이 갑이 되고 이 돈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갑인 거죠. 은행이 갑이고 이런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금융개혁 이건 이제 정대영 소장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기틀을 갖춰 놓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좋은 그 개혁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5년 내에 이런 건 물론 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어떤 시동이라도 걸어 놓으면 그 다음 정부가 이런 길로 이끌고 간다면 우리나라가 좀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검찰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있고 인사의 개혁이 있어요. 근데 인사의 개혁은 이미 했어요. 인사의 개혁은 윤석열 지검장을 갑자기 서울지검장으로 원래 그 지검장 할 연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안 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쓰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원래 제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 임명했을 때 절차를 안 지켰니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왜냐면 이 검찰은 인사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처럼 뭐 검사들 모아서 대화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되게 결단력 있게 했다. 초기에 정신 못 차리게 그리고 탁 문제되는 사람들 좌천시키고 이런 건 잘했는데 제도의 개혁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는 권력 요거를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요걸 분산시키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비처라는 걸 만드는 거죠.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하나 두고 심지어 검찰마저도 기소할 수 있게. 검찰은 검찰 기소 안 하니까. 그래서 검찰의 비리를 고비처가 해서 이제 검찰과 견제시키겠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렇게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권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분산시키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검장을 직선으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검찰이 결국 인사로 움직이는 조직인데 인사를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또 쫙 이게 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이 안 뽑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무슨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어쩌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 위원들이 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중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 마치 교육감을 직선제로 했듯이 검찰총장도 각 지역별로 서울지검장은 서울 사람들이 뽑고 광주지검장은 광주 사람들이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도의 개혁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미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클린턴도 아칸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바꿔야 돼. 이 제도 개혁은 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희정이 대연정을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그 180석 이상이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총선을 치러서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연정을 꾸려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걸 통해서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그냥 지지율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이니까. 하지만 아까 말한 이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들은 다 제도 개혁이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차차 하라고 시도를 하겠죠.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다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어떻게든 시도를 할 텐데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농성하고 이러면 어떻게 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3분 안에 끝내. 오케이. 시간이 이제 영업 시간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언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뭐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납작 엎드려서 기레기들 이렇게 사죄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론 개혁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언론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김대중 정부는 그 세무조사를 했어요. 언론사 니네도 기업 아니냐? 왜 다른 기업들은 다 세무조사 하는데 니들은 안 하냐? 니들도 다 까? 통장 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통화일보 회장 부인은 뛰어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과의 전쟁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또 피해가 컸고 그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는 게 일종의 기업에게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미지를 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는 언론사를 일종의 할당제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독과점적 사업체라고 해서 3개사 이상이 뭐 50% 이상인가 70% 이상을 가지면 독과점적 사업자라고 해서 그거를 아예 그냥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독률의 비율을 아예 할당으로 묶어서 이제 그 이상을 그런 식의 언론 개혁을 했죠. 그게 4대 개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쟁의 결과를 규제한다는 게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거는 좋아. 근데 경쟁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3사가, 그 3사면 뻔하죠. 조중동이잖아요. 조중동 3사가 70% 이상 가져가는 걸 법으로 규제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은 개혁 방안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론과의 관계는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정부도 언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 반론 청구를 많이 했잖아요. 반론 소송도 많이 걸고 차라리 그냥 소송을 걸어가지고 기사가 이상한 거 있으면 소송 걸어서 그냥 그 뭐 언론 중재위로 가거나 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하여간 뭐 정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MBC, KBS니 뭐 사장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사장 갈아치고 이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탄압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어떤 언론 개혁, 언론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외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종편을 한두 개 더 허가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편이 보수 편향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종편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경쟁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방송사들이 공존하게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 인허가 사업이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들은 확실히 좀 시각이 다르죠. 일반 평기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데스크들이 지난 정부에서 뭐 엄청난 혜택을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의 세대에 따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50대, 60대 이상 뭐 아무래도 박근혜 그쪽에 보수에 가깝고 아무래도 사실은 20, 30대 젊은 기자들은 꼭 문재인 뭐 이걸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냥 성향상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젊으니까. 리버럴하기 때문에 옛날 야당을 더 지지했던 거고, 뭐 그런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거고 그런 거죠. 지금은 바뀌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 함부로 못 써요. 그런 기사 쓰면 큰일 나요. 댓글도 뭐 기레기 뭐 잘 만났다 너구나 이렇게 하죠. 요즘 그 기레기 리스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문재인 디스하는 기사를 쓴 기자들을 얼굴을 이렇게 쫙 얼굴이랑 실명을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쫙 번호 매겨갖고 맨날 순위가 주식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랑 친한 기자들도 막 이름 나오고 막 그래요. 문재인 비판하는 이거 애들 그렇게 실명으로 막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서. 근데 나는 그런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야. 기자도 공인이니까 비판 받아야죠. 이상한 기사 쓰면 비판 받아야죠. 그것도 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근데 기자를 비판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기자는 성역이었고 비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떠들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댓글도 달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면서 더 한번 멈칫하게 하고 더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는 바뀐 환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만 마무리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인간. 그러니까 일단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그렇게 생겼다는 건 정말 신이 내린 그건 참. 근데 이게 얼굴이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나이가 드는데 얼굴은 원래 젊었을 때 잘생겼다는 걸로 해서 다 잘생겨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평소에 살아온 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성품이 좋고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런 얼굴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격이 좋느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기자들 확 들어가고 도망가고 이럴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정도로 뭔가 약간,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쎄한 것도 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을 이렇게 쉽게 주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일반 국민한테는 되게 친하게 이렇게 셀카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집이 엄청 세요. 이 대통령은 진짜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잘 설득이 안 돼요. 그게 또 있어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고집이 되게 셌잖아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건 정치적으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협상을 하고, 지금은 임기 초에 지지율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가 야당이랑 협상을 하고 뭐 해야 될 때는 고집이 있어서 하나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사실 인사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하나도 양보 안 하잖아요. 결국엔 다 임명해버리잖아요. 안경환 씨는 본인이 사퇴한 거고 나머지는 다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분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듣는, 특히 야당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듣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지지자 입장에서 믿음직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래서 전국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길게 보면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